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심각 단계로 이제 격상이 됐죠. 그래서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빨리 퍼지고 있어서 뭐 그 지역 분들은 뭐 거의 이제 멘붕이고 다른 지역 분들도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숫자에 압도돼서 겁을 내는데, 오늘은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일단 저희 환자분들 이제 대상이에요. 저희 환자분들은 고령도 많고 당뇨, 심장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병원 특성상. 이제 오시면서 불안해서 물어보시고 하는데 제가 일일이 다 대답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다른 뭐 당뇨병이나 심장병이나 또는 고위험군이 있는 분들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숫자에 압도되지 마시고요. 어차피 다 열심히 해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패닉 상태 되면 우리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키면 좋은 코로나19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남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특별히 뭐 이렇게 새로운 건 없어요. 마법 같은 건. 근데 차분하게 좀 이 병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 진행을 좀 억제하고 완화시켜서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뇨이 나고 고령층은 특히나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주목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은 한 이제 후베 이성만 제외하면은 한 1% 미만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남녀 합쳐서, 그 다음에 걸린 사람 다 합쳐서의 죽는 그 율이기 때문에 1%라는 게 사실은 좀 무의미한 숫자예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4만 몇천 명 정도 되는 그 차이나 그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나온 공식적인 발표인데요. 10대에서 49세, 그러니까 약 50세 전까지는 치명률이 굉장히 낮아요. 1000명당 2명, 20대 한참 나이는 1000명당 2명, 30대도 1000명당 2명이고요. 40대 정도 돼야지 한 0.4, 1000명당 4명 정도 돼서 이 나이 또래는 뭐 사실 뭐 그래도 많이 걸리면 죽는 사람이 생기겠지만은 별로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뭐 그렇지만 독감보다 위험한 뭐 이 정도가 되겠는데, 50대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해서 50대가 되면은 100명당 1명, 치사율이 한 5배로 올라가죠. 근데 60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100명당 3명에서 4명 정도로 좀 이제 치사율이 올라가고요. 70대에서 79세 사이가 되면 이제 8.0%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10명당 1명 정도 올라가는 거고, 80대 이상의 고령자에게서는 치명률이 한 15% 정도 돼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치명률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는 않으나 60대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서는 좀 취약계층이라는 거, 특히나 70대 이상에서는 치명률이 굉장히 이제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나이만 따져볼 때는 65세 이상 볼 수가 있겠죠. 얼추 내지는 뭐 좀 관대하게 잡으면 70세 이상 정도가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활동량이 적고 이렇게 액티브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병의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잘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걸린지도 모르고 잘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약간 아픈데 으슬으슬한데 하는 상태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건강한 사람들은 별로 증상을 못 느끼기 때문에 질병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사람들은 고령층이지만 질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이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체 이 질병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건강한 내지는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사실 지금부터는 돌아다니지 않으셔야 돼요. 치명률인데, 치명률은
뭐 1% 정도 돼서 높지도 낮지도 않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전파력하고 감염력이라고 그러죠. 전파력과 치명도는 반비례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반비례해요. 예를 들어서 에볼라 같은 그런 이제 아프리카에서 나온 바이러스는 딱 감염되자마자 얼마 있다가 피를 흘리고 죽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를 아예 못하게 해요. 그냥 그 지방에서 주로 죽습니다. 물론 이제 에볼라가 풍토병이었지만 그게 서양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된 이유는 뭐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그 내륙 지방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야생하고 접촉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볼라처럼 딱 감염돼서 바로 증상이 나오고 치명적인 증상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는 치명도가 워낙에 높아서 감염도가 떨어져요. 감염력이 없다라기보다는 감염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겪었던 것 중에서 메르스 같은 거는 이제 치명도가 한 35에서 40% 되는데 감염력은 이 정도죠. 떨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내 감염만 됐거든요. 왜냐하면 뭐 바로 증상이 나고 나빠지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증상이 없이 가가지고 거기서 전염시키거나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다음에 사스는 치명도가 한 10%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치명도가 약간 더 높고 전파도가 좀 더 높았어요. 플루는 치명도가 굉장히 낮아요. 플루는 한 0.05%니까 얼마입니까? 10,000명당 5명 정도 죽는 거로 돼 있죠. 그래서 치명도가 낮은 반면에 감염력은 굉장히 높았죠.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되는가? 대충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게 지금 치명도 나오는 거는 그 액면 그대로고 아직 치료받고 완전히 완쾌돼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치명도가 실제보다 더 높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런 병은 무증상자가 많아서 실제로 진단조차도 안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한 또 치명도는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잘 모르는 정도인데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코로나19는 치명도는 플루하고 사스 사이에 있는 거로 좀 생각이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1%인데, 당연히 그러니까, 감염력은 높죠. 플루는, 2009년에 74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약을 썼으니까,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이, 감염력이 높은데, 코로나는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희망 섞인 전망을 하는데, 하여튼 코로나는, 잠깐만요.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명도는 적지만 대신 그래서 감염력은 꽤 강한 이런 이제 바이러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코로나는 R 값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걸렸을 때 몇 명한테 전파할 수 있는데 세 사람에서 4명 정도 전파할 수가 있어서 꽤 감염을 잘 시키는 바이러스. 여러분이 지금 TV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로 감염 안에 초기 단계 3, 4일 내에 빨리 감염시키는 걸로 돼 있고 평균 잡아서 감염 7일 안에 오히려 감염 초기에 더 전파력이 강한 거로 돼 있어요. 심지어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어심프토마틱을 해가지고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라고 얘기 나왔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비교적 무증상, 그러니까 처음에 뭐 콧물이 나오고 약간 으슬으슬하다고 자기가 병으로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약간 몸살기가 있네 할 때 이미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양이 굉장히 많게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염 첫 3일 안에 감염력이 극도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인 게 이 바이러스는 치명도는 낮고 감염도가 높아요. 보시면 이게 이 바이러스의 치명 피라미드인데 페이탈 엄청나게 잘 죽는 치명 에볼라 같은 애들은요. 여기 보게 되면은 어빌러트 컨테인이라는 게 이제 바이러스를 격리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페이탈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방역을 하지 않아도 그 지방에서 되게 유행하다가 전파되기 전에 숙주가 죽어버리니까 잘 안 되겠죠. 그런데 시비어는 중강 정도고 이런 코로나19 같은 마일드 경증 대개 80% 환자가 경증이나 또는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카운터 메저라는 거 적극적인 방역을 하지 않으면 자연히 없어지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자꾸 걸렸다 하지만 숙주가 죽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기 걸린지도 모르고 계속 퍼뜨리니까 대신 치명도 낮으니까 대부분의 숙주는 죽지가 않는 거예요. 부증상이나 가벼운 증상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바이러스가 낫는 동안에 평균 한 15일, 19일 정도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다 다른 사람한테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처럼 치명도가 낮고 감염도가 높은 바이러스는요, 적극적인 방역을 하지 않게 되면은 잘 박멸이 되지 않는 굉장히 중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안 좋은 특성이죠. 어떻게 보면 치명도는 낮지만. 그래서 공중보건학적으로 볼 때는 차라리 치명도가 높은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메르스가 예방하기 쉽고 종식을 선언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 깨짝깨짝하면서 감염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심하게 안 시키는 애들은 이게 계속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회 내에서. 그래서 코로나19의 잠재적 전파자는 사실은 무증상인 사람들이고 건강하고 별로 병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면에 코로나19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한편으로 전파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무증상 감염자가 전파를 많이 시키겠죠. 안 아프니까 막 다니고 모르니까 다니고. 보면은 이것도 이제 중국 통계인데요. 그 코로나19 이제 정식 명칭 코비드-19인데 갖고 있는 기저질환에 따라서 이제 죽는 사람들을 봤을 때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10.5% 정도 됐어요. 그 데스 레이트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이아베티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당뇨병 환자 7.3% 정도. 굉장히 치명률이 높죠. 그 다음에 만성 폐질환 환자도 6.3%, 그 다음에 하이퍼텐션, 고혈압도 웬일인지 모르지만 6.0%, 그 다음에 캔서, 암, 또 5.6%고, 이런 기저질환이 없고 그냥 평소에 별 문제 없이 잘 지냈던 사람들은 치명률이 0.9%, 이거 중국 통계라 좀 높게 나옵니다. 이게 중국에서 이제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근데 보게 되면 제일 많은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라는 건 고혈압이 아니고요. 뭐 뭐 심부전 아니면 심근경색 이런 식으로 이제 심장이 안 좋은, 그러니까 심장과 폐가 안 좋으면은 결국은 이제 기운도 필터를 못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 많이 보고 있는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은 저희 병원에서 많이 보진 않지만 당뇨 환자들이 10명당 7명 정도로 걸렸다면 이제 많이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걸리지 않도록 이제 많이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당뇨병이라고 뭐 특별히 많이 걸리진 않지만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걸리면은 치명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역에, 그러니까 방역 예방의 많은 부분은 저렇게 젊고 건강하고 증상을 못 느끼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자꾸 격리해야 되지만, 또 치료의 어떤 부분은 이렇게 지금처럼 막 1000명, 뭐 이렇게 1000명이 아니고 500명, 600명 생길 때, 그저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은 모두 다 음압병실에 격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경증은 다 이렇게 격리만 시키고 약 주고 대증치료하고 그 이제 음압병상 남는 걸 가지고 이렇게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지만 한쪽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 한쪽은 퍼지는 걸 막고 한쪽은 죽는 걸 막아줘야죠. 그래서 방역의 성공은 두 가지죠. 하나는 전염을 빨리 차단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병으로 인한 죽음을 낮추는 거. 이 두 가지인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코로나19의 사회적 여파가 뭐냐면요. 증상이 경한 사람이 자기가 증상 모르고 자꾸 돌아다녀 보니까 격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고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침도 튀기면서 얘기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사회적 디스턴스, 거리에서 감염이 아주 쉽게 돼요. 그래서 그중 일부는 중증으로 빠지거나 사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회가 너무너무 겁이 나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엄청나게 나빠져요. 지금 뭐 느끼시겠지만 메르스 때보다 훨씬 더 경기가 나빠지고 사스 때보다 나빠진 이유는, 그런 병은 치명률이 높아서 예를 들어 국한된 환자들 내지는 병원 감염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전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공포를 가지고 막 식당을 안 가거나 회식을 안 하거나 공연을 안 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물론 그런 게 있었지만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누가 걸렸는지도 모르고 증상도 없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실제로 나쁜 사람이라서 증상을 안 걸렸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고 돌아다니거든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뒷사람이 기침해서 앞사람이 말하다가 우리한테 옮길 수가 있다는 그런 공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듯이 사회적 생활을 거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경기가 나빠져요.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이거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감염병에 있어서 개인으로 볼 땐 낮은 위험도, 그러니까 individual low risk, 뭐라고 해야 돼, 원문에 should impose greater burden to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으로 볼 때는 아주 낮은 위험도죠. 아주 낮긴 또 어폐가 있지만 낮은 위험도지만,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엄청난 사회 경제적 부담을 전체 사회 시스템에 주는 거죠. 지금 보이듯이.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빨리 모두가 협력해서 이거를 박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체 사회적인 여파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다음에 코로나19의 공중보건적인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코로나19를 걸린 환자들의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이나 다른 외상 환자들한테 미치는 굉장히 중대한 그 보건학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에서 지금 우한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던 게 무슨 중국의 의료가 특별히 뭐 이렇게 아주 낙후되거나 치료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환자가 너무 일시에 그냥 갑자기 그 비슷한 시기에 폭발하니까 평소에 같았으면 입원시켜서 치료하고 대증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병실도 없고 의사도 감염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메디컬 인프라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살 수 있는 환자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구에서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막 400명, 500명씩 나와버리니까 이제 지금과 같은 뭐 한 사람씩 정성스럽게 음압병실에 놓고 증상이 별로 없는데도 관찰하면서 이런 건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만약에 다행히 대부분 경증이라서 그래도 다인실이나 1인실에 그냥 음압병상 아닌데다가 격리하고 치료해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참 다행인데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그중에 일부가 음압병상을 필요로 하고 집중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난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 우리나라 의료 인력으로 과연 커버가 될지가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보듯이 어디 응급실 폐쇄, 어디 병동 폐쇄하듯이 의사들도 감염되고 환자들과 대책 없이 그냥 응급실로 대학병 응급실로 뛰어들어가고 자기가 걸린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의사들도 14일 격리가 돼버리잖아요. 의료 인력, 간호사, 그다음에 뭐 다. 그러니까 의료 인력이 점점 모자라게 돼요. 필수 의료 인력. 예를 들어서 뭐 응급실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이 왔는데 그때 마침 심근경색 환자가 가지고 그 병원에 전체 심장내과 레지던트하고 펠로우하고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통째로 격리되거든요. 14일간. 그러면 일정 잡아둔 풍선 시술이라든가 잡아둔 흉부외과 시술이라든가 아니면 응급으로 와야 될 심근경색 환자 그 병원 못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떠돌다가 정말 나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 전체 메디컬 인프라가 망가지는 겁니다. 감염이 아닌 외상사고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환자가 그냥 자기가 뭐 나 코로나19 걸렸나 보다 해가지고 걸어가지고 응급실로 딱 들어오고 알고 보니까 양성이 나와버렸는데 그때 마침 외상 환자 와가지고 전 정형외과 팀이나 외상팀이나 응급실에 내려와 있었다. 그럼 다 같이 격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병원에서는 교통사고라든가 정말 인력이 충분히 있으면 될 법한 그런 외상 환자라든가 이런 환자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에는 외상사고, 심장수술, 암수술 등의 급한 수술이나 이미 잡혀져 있는 큰 수술 같은 거가 차질이 빚어서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중보건학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빨리 감염의 고리를 끊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와 의료계와 국민이 전부 다 합심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근데 이왕 이렇게 일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죠. 이제 처음엔 소강 상태였지만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논할 때는 플랜 B 차선책을 이제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모든 국민이 할 일은 감염되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감염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감염되었다면 자기 선에서 끝내야 돼요. 두 가지면 감염되지 않아야 되는 게 제일 좋지만 일단 자기가 감염됐을 때 자기가 모르고 또는 걸렸지만 무책임하게 요즘 나타나는 사람처럼 막 걸렸는데 격리했는데 막 돌아다녀 버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걸린 것 같아서 선배 질려서 갔는데 결과를 집에서 기다려서 했더니만 가면서 막 식당도 들리고 어디도 들리고 막 다 돌아다녀가지고 거기 다 전부 다 그냥 방역하게 만들고 잠재적인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드디어 이제 시민의식이 드러날 때인데요. 굉장히 서로가 잘해야 되거든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염되지 않는가, 또는 감염됐다면 어떻게 감염을 본인에서 끝내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감염은 아시다시피 비말이죠. 비말이고 콧물하고 비말인데 뭐 중국 학자들이 소변에서 나왔다 대변에서 나왔다지만은 그거야 뭐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전체 전파에 중대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물론 저는 감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전반적인 내과의사의 상식은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가래, 기침, 침, 그다음에 콧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놀라운 건 얘네들이 처음엔 콧물이 많이 나오는데 콧물에서 이렇게 바이러스 양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이건 제가 구독하는 가디안에서 따온 건데요. 6피트를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6피트면 2m죠. 그래서 적어도 반경 2m를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10분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감염, 밀접 접촉자의 정의가 인플루엔자로 봤을 때는 6피트 안에서 10분 이상 밀접한 접촉, 이게 그 안에서 있었을 때를 감염, 밀접 접촉자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면은 이런 의심스러운 사람하고는 2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자기 또한 의심스럽다고 생각한다면 2m 이상 떨어뜨려야 돼요. 다른 사람을. 그 다음에 10분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감염은 비말을 통해서 되는 거하고, 두 번째, 감염은 또 비말이 떨어졌거나 이랬을 때 그 사람이 떨어뜨린 침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얼굴로 가져가는 순간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지만 숫자는 다르지만 제가 읽은 저널에는 우리 사람이 관찰해보면 평균 1시간에 21번 정도 손을 갖다가 코 근처나 이런 데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조심하죠? 여기 조심하고 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지키시면은 웬만하면 걸리지 않죠. 우리가 바이러스 샤워가 막 할 정도의 심각한 우한이나 이런 데 가지 않는 한은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바이러스 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밀폐된 데가 아주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밀집한 곳이 아니라면 이 정도만 지켜도 이제 감염은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국민이 할 일이에요. 이제부터 뭐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손을 잘 써야 돼요.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항상 물만 보이면 손을 씻으세요. 이게 마스크하고 손 중에 중요한 게 뭐 둘 다 중요하지만 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 쓰고 가가지고 집에서 벗어놓을 때요. 이거 여기 딱 잡고 벗고 그리고 코 한번 문지르면 만약 마스크에 바이러스가 하나 왔다면 그건 이제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갔을 때는 마스크로 이렇게 여기 말고 끈을 쳐서 벗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손을 깨끗이 닦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만지든지 말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신경 쓰세요. 마스크 썼다고 다가 아니라 마스크를 이렇게 벗거나 마스크 벗은 다음에 손도 안 씻고 이렇게 딱 만진 순간 그 사이에 마스크 쓴 공독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손을 주의하십시오. 2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거나 손 씻는 요령 뭐 6가지 있죠. 이렇게 씻고 뭐 박박 긁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시간상 못 하더라도 손을 비누로 씻으시고 비누가 없다면 세정제로 씻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기침 예절 좀 지키세요. 지금도 지하철 가면 캬캬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한 대 가가지고 진짜 때려주고 싶을 정도인데 기침을 하는데 그냥 공중을 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사람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미 서양은 기침 예절을 가르쳐 이렇게 하라고. 어렸을 때 우리도 이제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학생 때 배웠나 봐요. 우리 때는 이제 못 배웠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뭐 여기다 있고 손수건으로 하고 그랬는데 기침 예절은 이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뭐 지금 마스크를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는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그건 일반 마스크 써도 되고, 천 마스크 써도 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무의식 중에 얼굴을 만지는데, 그거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발열이 있거나, 아니면 뭐 증상이 있을 때는 보건 마스크 써야겠죠. KF94 이상의 비말을 막아주는 마스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그런 증상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기침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잘 활용하십시오. 근데 마스크를 잘 활용하라 했더니 반대 경우를 하는데 아니 개활지에서 자기밖에 없이 걸어가는데 마스크를 쓰고요. 그 다음에 건물 들어와서 마스크를 벗더라고요. 그 반대입니다. 개활지에서는 이렇게 다 탁 트인 공간에서는 옆에 사람이 별로 없고 할 때는 마스크를 좀 벗고 다녀도 되는데 일단 건물 내에 들어와서 사람들하고 마주치거나 직장 내에서 일을 하거나 지금과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하고 회의할 때 직장 동료랑 회의할 때 꼭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누가 걸렸는지 몰라요. 이미 전파한 다음에 2, 3일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방의 선의만 믿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의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 오히려 마스크를 쓰시고 그 다음에 걸어 다니고 혼자서 이렇게 별로 사람 없는 데는 마스크를 오히려 쓸 필요는 없죠. 뭐 다 쓰시려면 쓰시겠지만 숨 막혀서 그게 힘드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부터 시작할게요. 나를 믿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안 걸렸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부식간에 무증상자한테 걸려서 저 또한 무증상으로 며칠 다니다가 나중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무증상이란 말은 좀 모르겠지만 증상이 아주 경미할 때 다니다가 나중에 진짜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올 때까지 며칠 걸리잖아요. 그때 전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름 잊지 마시는데 당분간 집하고 직장만 왔다 갔다 하세요. 생활을 좀 줄이십시오. 저는 이미 구정 이후부터 여태까지 지금 집하고 병원만 왔다 갔다 해요. 저녁 생활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리고 식사도 어디 나가서 안 하고 도시락만 시켜서 먹습니다. 이제 좀 위험하다 생각돼서 메르스 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친구도 안 만나고 아무도 안 만나고 아는 사람 더 안 만나고 모르는 사람 더 안 만나고요. 다 전화로 하고 그다음에 친척들도 안 만나고 이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 감염되면은 굉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물론 제가 의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염은 안 시키겠지만 적어도 병원에서는 저보고 오는 환자들 있잖아요. 요즘 환자분들이 저한테 건강하셔야 돼요. 감염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참 짠하기도 하고 또 저 걱정해 주는 것도 감사하고 이게 이제 의사하고 환자가 어떨 때는 이제 나이 차이를 떠나서 이 보호자거든요. 의사가 환자의 가디언인데 더구나 저희 병원 환자는 되게 중환도 많고 당뇨 중환, 뭐 심장 중환도 많은데 제가 이제 격리가 되거나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무가 있어요. 그래서 메르스 때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하여튼 뭔 일만 났다면 이렇게 몸조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직장에서 중요한 일 맡으시고 가정에서 중요한 일 맡으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셔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기보다는 하여튼 이 귀중한 14일에서 20 며칠간은 모든 사람이 다 합심해서 행동 반경을 줄이세요. 그래서 당분간 집하고 직장만 다녀오시고 직장에서는 꼭 마스크 쓰십시오. 누가 걸렸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게 뭐 바이러스가 나쁜 사람은 잘 걸리고 좋은 사람 안 걸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도 걸린지 모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선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마찬가지예요. 걸렸는지 안 걸린지 어떻게 알아요? 걸린 다음에 3, 4일 지나야지 알지. 어떤 사람은 항상 마스크 쓰십시오. 저는 이제 그리고 감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도 마스크 하세요. 제가 구정 지나고 며칠 동안 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가족들 가까이 안 하고 저 혼자 마스크 쓰고 있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근데 하여튼 그 정도로 좀 결벽증적으로 좀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과 친구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은 곧 가족과 친구를 감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집에서도 사람들이 지금 다 이거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그 가이드라인 보면 하나를 관계한 게 있는데 친한 사이에서 감염이 잘 되잖아요. 지금 보면은 친구, 부모 뭐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감염시킬 걸로 잘못 생각하고 집은 안전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집에서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주로 허러무비가 그렇죠. 공포영화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공간에서 황당한 일을 만들게 하는 게 공포영화인데 그러듯이 이게 공포영화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애가 영화 보러 간다고 해서 막 윗돈 줘가면서 영화 보지 못하게 취소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영화 보러 갔다가 감염돼서 저한테 오면은 가족이라 모르고 있다가 제가 감염이 되잖아요. 제가 감염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알게 되면 그 사이에 제가 감염시킨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서 항상 마스크 쓰고 의사니까 그런 거 주의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도 자제분이나 부모님이 감염돼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친밀도를 좀 떨어뜨리세요. 좀 멀리 있으시고, 그 다음에 기침 증상이 있거나 그런 분은 마스크 씌워주시고, 항상 예의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 드신 분이 잘 죽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나이 드신 부모님이죠.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을 조금 이번만은 찾아뵙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뭐 병문안도 당연히 안 가야겠죠. 그래서 저는 한 2주에서 3주 동안은 이제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을 안 찾아뵈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감염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감염을 받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일정한 소셜 디스턴스를 좀 유지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친구들은 다 끊었어요.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에 친구들 안 만나고 3월 동안에 없어요. 다 취소시켰습니다. 물론 이게 괴로워요. 이게 어떻게 괴로우냐면 식당이나 공연이나 자영업자분들한테 무척 그게 괴로운 거지만 빨리 이걸 해가지고 감염 멈춰야지 그 다음에 또 식당도 마음 놓고 가서 다시 장사가 잘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마음은 아프지만 이런 얘기 또 저희가 환자분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빨리 그 감염을 빨리 소멸시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모든 국민의 동선을 다 줄이고 모든 국민의 컨택을 줄이는 거예요. 스스로 거의 자가격리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의사들은 이미 메르스 때도 그랬지만 의사들끼리 모이는 뭐 이렇게 학회, 그다음에 의사들끼리 모이는 무슨 저녁에 만나는 무슨 어떤 회의 이런 거 다 취소됐어요. 한 5월달, 4월달까지 취소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만나서 이렇게 무슨 세미나거나 서로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걸렸으면 거기 다 격리거든요. 그러면 지역사회에 완전히 빵꾸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좀 더 그게 더 좀 독해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땐 이번엔 좀 과하게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본인의 동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동선조차도 안 겹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인께서 체육관을 다니신다. 당분간 못 가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무슨 공연을 보러 가겠다, 뭐 한다, 당분간 못 하게 됩니다. 왜냐면 거기서 감염돼서 오면은 가족을 통해서 삽시간에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건 가족을 조심하시고, 집을 조심하시고, 아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충분히 조심하는데, 아는 사람을 더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은 자제분 친구들이라든가 친구분들을 집으로 들이지 마십시오. 남의 집에도 가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웃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은 이웃을 감염시키지 말자는 뜻인데 당분간 모두 잠재적 감염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몰라요. 내가 무슨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몰라서 그런 거니까 감염자로 생각하고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요. 제일 취약점이 현관문, 내지는 요 누르는 거,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1층 버튼, 1층에 있는 버튼 누구나 다 누르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에 1층 누르는 거, 다 1층 가잖아요, 모두가. 그 버튼은 오염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집에 아파트에서도 뭐 잘 닦고 하겠지만 팔꿈치를 쓰세요. 그래서 이게 저는 옛날부터 팔꿈치 써가지고 같은 동네 주민들이 좀 이상하게 본 적도 있는데 팔꿈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문 따고 들어갈 때도 이렇게 해서 이걸로 누르시고 어디 가든지 간에 당분간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1층에서 문을 열 때도 이 팔꿈치로 이렇게 여셔야 돼. 이렇게 여셔야 되고 들어가서 내 층을 누를 때도 이렇게 누르세요. 그다음에 나중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18층에 사신다면 18층에서 탔을 때 1층을 누를 때도 이걸로 누르세요. 뭐 장갑이나 일회용이 있다면 이것도 주시면 그거 씻어야 되고 이거 번거롭고 위험하거든요. 팔꿈치가 제일 좋아요. 연습 좀 해보세요. 팔꿈치로 누르는 거. 팔꿈치로 누르십시오. 그래서 손을 가급적 쓰지 마세요. 팔꿈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분간 악수하고 허가하는 거 피하십시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침 튀기고 얘기하시는 거 되게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부쩍 칵 하고 기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쓰고 타시는 게 좋아요. 그냥 한번 빡 하는 순간 다 퍼져버리거든요, 감염자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각각 조심하셔야지만 이 사태가 빨리 종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을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순서를 거꾸로 했죠. 대부분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은 뭐 병도 안 걸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가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많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나부터 조심하고 가족들 조심하고 친구 조심하고 이웃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사람 믿지 말아야죠. 감염시키지 않아야죠. 모르는 사람. 필요 없이 돌아다니지 마세요. 지금은. 한 2주에서 3주 사이에는 필요 없이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대부분 필요하죠. 그러나 그 필요도 줄이세요. 그래서 돌아다니지 마는 게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선을 줄여야지 지금 좋아지거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공연, 영화, 종교행사, 세미나, 회식, 집회, 쇼핑 같은 거는 당분간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종식시킬 수가 있고 이 행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받으시는 식당이나 자영업자도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잘못하다가는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 물고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생활 안 하는 게 오래가 되면은 경제가 폭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걸 종식시키고 싶다면 우리 스스로 빨리빨리 행동 반경과 동선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남을 안 만나야 됩니다. 거의 수도승처럼 생활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할 때 꼭 마스크를 쓰십시오. 아직도 지하철 가면은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만용입니다. 자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초유의 바이러스라 자연 면역이 아예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노출되면. 그렇기 때문에 꼭 증상 있거나 말거나 하여튼 꼭 마스크를 쓰십시오. 그 다음에 택시도 마스크 꼭 쓰시고 버스도 마스크 꼭 쓰세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방심하는 게 뭐냐면 택시에 마스크를 딱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드 꺼내서 딱 한 다음에 문을 딱 손잡이 열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 감염자가 탔다면 그리고 콧물 흘리고 이렇게 했다면 카드 끊는데도 잡혔을 것이고 문 앞좌석에도 묻었을 것이고 나가는 문틀 잡는 손잡이에도 묻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가지고 나가면서 나 마스크 썼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막 다 묻히고 다니고 나중에 불행히도 자기가 이렇게 벗었을 때 여기 다 묻히면 이게 마스크 쓴 공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세정제 갖고 다니세요. 휴대용 세정제 갖고 다니시고 지불하신 다음에 항상 손 닦으세요. 카드를 통해서 지나갈 수도 있고 돈을 통해서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
누군가가 주고받고 했으면 예민할 정도로 좀 세정제로 닦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세정제가 없다면 택시나 이런 데서 내려서 바로 화장실 가셔가지고 화장실에서 물로 닦으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스크하고 손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 감염자하고 바로 있을 때는 마스크가 중요하지만 감염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 분비물이나 비말 묻히고 다녔을 때는 손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손 씻기를 잊지 마시고 손 씻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물만 보면 손 씻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세정제 계속 쓰셔야 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게 제가 하루에 손 한 30번 더 닦는데 피부가 너무너무 말라요. 뭐 그러면 다시 뭐 발라야죠. 뭐 하여튼 간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 이것도 놀랐는데 미장원 아직도 이걸 안 써요. 미장원도 이게 굉장히 취약지구잖아요. 이렇게 머리 깎으면서 옆에 가까이 붙고 머리카락도 많이 나기 때문에 하고 이렇게 기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게 다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접한 손님과 직원과의 접촉이 가능한 미장원이나 이발소나 식당이나 은행이나 하여튼 이런 접객 업소에서는 직원들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 업소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기도 그렇고 또 혹시나 자기가 만약 걸렸을 때 손님한테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그 마스크 꼭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자, 전 국민이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다 이해가 가시겠지만 의료 인프라를 보존해야 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의심 환자나 확진 환자가 응급실, 대학병원 응급실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외래로 멀쩡하게 걸어서 들어가거나 그 주변을 다 봉쇄해야 되게 되면은 이런 일이 계속되면은 다 폐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 일시적으로 이 응급실이 거의 다 폐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도 마찬가지고 병원에 갈 때는 내가 당뇨로 가든 심장병으로라도 뭐든 간에 마스크 꼭 쓰세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감기도 와놓고 마스크도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건 이기적이고 배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만에 하나 정말 자기가 걸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갈 때는 꼭 마스크 쓰시고요.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 가는 거 삼가세요. 만약에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하고 그냥 감기가 구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콧물 좀 나오고 목이 아프고 하는데 나 이거 그냥 감기 같아 하고 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바로 코로나 확진 받으면 그 병원 송두리째 격리되고 지역사회 의료가 붕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식이 계속되면. 대개 감기는 고열이나 이런 거 3, 4일이면 떨어지거든요. 근데도 안 떨어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인플루엔자 아니면은 뭐 이런 이제 바이러스성 뉴모니아, 폐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큰일 났다고 대학병원을 찾는 순간 그 대학병원 다 폐쇄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1339나 보건소에 전화해서 거기에 맞는 데를 꼭 좀 진료소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본인 급한 마음에 나 큰일 났다, 나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저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무작정 병원에 쑥 들어가게 되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 환자, 뇌졸중 환자, 아니면 외상 때문에 복부 치료 있는 환자, 깨진 환자, 부러진 환자들을 치료해야 될 의료 인력이 다 거기서 격리가 돼버리고 그 전체 병원이 통수체 폐쇄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의료가 쑥대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의 면역을 높이자.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렇게 공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내 면역을 넓히고 내가 주의해가지고 안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걸 다 믿을 건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하고 위험 지역에 노출 안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감염이 되지 않죠. 그래서 술 안 마셔야죠. 술이 얼마나 면역을 떨어뜨립니까? 이번 기회에 술 마시지 말고 담배도 좀 끊으세요. 담배 피면은 그냥 훨씬 더 안 좋아지죠. 그다음에 일찍 자고 푹 주무세요. 그다음에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드세요. 그리고 건강식품은 뭐 이렇게 면역을 높인다는 증거 없어요. 최근도 이제 이런 면역 마케팅 많이 하잖아요. 뭘 좋다, 뭐 좋다.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정 겁나시면 종합 비타민 정도 드시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는 권합니다. 비타민 D는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무슨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건 드시지 않는 게 좋고, 특히 당뇨 환자분들요. 이렇게 청 있잖아요. 청 무슨 뭐 이렇게 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삼이라든가 뭐 약초가 쓰니까 뭐 청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달게 만든 거 드시면 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거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드시는데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건강식품 드셔서 간 수치 높아지거나 이런 거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무리하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것도 안 좋아요. 지금 길교차가 너무 크거든요. 무리하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게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세요. 가짜뉴스 너무 많은데 그거에 신경 써가지고 거의 공포로 오는 환자들이 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걸리면 폐가 다 망가진다. 뭐 그건 아니라고 이제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최근에 그런 것까지 나서 회충약이 코로나 바이러스 좋다는 또 얘기를 어디서 누가 했나 봐요. 근데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뭐 또 음모론 뭐 누가 일부러 퍼뜨렸다라든가
뭐 일부러 방관한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것도 듣지 마세요. 괜히 머리만 아파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가 이슈다 보니까 여러 방송국에서 전문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막 전문적이 아닌데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얘기하게 하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의사 중에 의사라고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감염학 전문가, 그 다음에 공식적인 학회 대리인만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데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건 방역당국의 그 브리핑만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공인된 전문가 집단의 메시지에 주목하세요. 물론 이제 그 공인된 전문가 집단도 뭐 엇갈리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감염학회, 역학학회, 예방학회 좀 만들어 태스크포스 팀이 있잖아요. 그런 공인된 전문가 집단의 메시지만 주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집 생활하면서 영화나 음악을 듣는 기회가 되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 생전 보지도 않는데 스토브 리브도 다 봤고요. 지금은 또 굿닥터 보고 있고요. 그 히스토리 채널에 세계 공중정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음악도 듣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좀 집에 와서 공부도 하시고 좀 유용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일 거예요. 알게 모르게 친구와 부모님, 자식들과 전화를 좀 많이 하세요. 저 지금 전화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 달은 막 친구들한테도 전화하고 안부도 묻고 부모님한테 전화도 하고 애한테 또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 스트레스를 좀 갇혀있는 스트레스를 다른 걸로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뭐 마음 턱 놓고 다니라는 뜻도 아니지만 너무 그 숫자에 압박해가지고 이렇게 막 너무너무 놀랄 필요는 없어요. 그러지만 불안에 못 이겨가지고 막 이상한 댓글 달거나 뭐 공포에 젖을 필요는 없거든요. 일단은 가버넌스, 지금 현재 방역당국과 정부를 믿으시고, 뭐 할 말은 많겠지만, 이거 불만이고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지만, 일단 믿고 따르고요. 이 사태가 진정됐을 때 그때 냉정히 평가하고, 심판할 건 심판하고, 잘했다는 건 잘해. 감사가 들어가거든요, 항상.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불안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불안하다는 노이즈를 내거나, 하여튼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러나 충분히 경계를 가지시고, 경계 태세를 갖추고, 그렇지만 너무 또 그 공포에 압도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데카메론인데 아실 분 아실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을 텐데 그때 왜 이렇게 음담패설이 많고 야할까 했더니 지금 다시 보니까 뭐 그런 건 아니었네. 그러니까 많이 제가 늙은 거죠. 보면은 데카메론이라는 책인데 지오바니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이제 지은 거예요. 단테의 신곡, 데카메론의 인곡이라 할 정도로 이때 당시에 되게 중요한 명작이고 중세 서양 소설의 시초가 될 만한 책인데 왜 소개시켜 드리냐면 요 일화가요. 100개 일화로 된 소설 묶음집이에요. 데카메론은. 데카는 10이란 뜻이죠. 10사람이 피신해서 패스트가 그때 돌았잖아요. 그 유럽사에. 그래서 전체 인구의 4분의 3이 없어졌나. 하여튼 패스트가 돌았을 때 그 역병을 피해서 지금과 같은 이제 지금 코로나 그땐 패스트였는데 패스트를 피해서 이제 3명의 신사와 7명의 귀부인이 아주 그 패스트가 미치지 못하는 이탈리아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14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지루하고 힘드니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14일 동안 피신했고 10사람이 하루에 하나씩 얘기하면서 10일 동안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머, 풍자, 건의에 대한 조롱, 그 다음에 에로틱한 거, 관능적인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읽었을 때는 그냥 얼굴이 화끈화끈 정도로 이제 음담패설 같은 게 좀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보니까 19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왕과 성직자에 대한 그 어떤 조롱, 권위에 대한 어떤 위선에 대한 풍자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혹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그런 이런 시기에 읽으면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좀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얻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동서문화사, 이거 제가 옛날에 동서문화사로 읽었던 것 같아요. 아무거나 한번 찾으셔서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고 읽기도 쉬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하여튼 용기 내시고 그 다음에 너무 또 주눅 들지 마시고 그러나 냉정하고 냉철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 위기를 우리가 다 같이 헤쳐나가도록 하죠. 감사합니다.